이 압박을 안 나가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압박을 안 나가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스털링이 뛰면서 요 패스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골이 들어갔고요. 허나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2대1입니다. 그래서 포스텍 축구가 이 전술 선택이 안 좋은 선택이었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재차 압박을 하고 전방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어요. 어떻게 보면 9명으로 2대2로까지 비길 수 있었어. 93분까지. 그렇기 때문에 진짜 대단했어. 허나 4대1로 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대에 오른 거야. 이 감독이 왜 토트넘에 와서 10경기 동안 무패를 달리고 있었는지를 오늘 경기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오늘 사실상 첼시에게 4대1로 패배를 한 이 경기를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상 로메로가 퇴장을 당한 순간부터 10명이 뛸 때 라인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전방 압박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우도기까지 퇴장을 당했는데 이쯤 되면 라인을 내릴만도 한데 포스테코글루가 여전히 본인의 축구를 유지하면서 전방 압박을 보여주는 축구를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4대1 패배를 했으나 이 축구가 과연 좋은 축구였나, 아쉬웠던 축구였나, 이게 포스텍의 도박수, 제가 이번 시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포스텍이 이번 시즌 경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박수를 많이 낸다라고 은근히 말했어요. 근데 포스텍이 던지는 그 도박수가 다 통하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근데 포스테코글루의 이 도박수가 오늘은 통하지 않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이 도박수가 진짜 안 통한 걸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이 되고 9명이 됐는데 왜 그 축구를 유지하셨냐,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라인을 내릴 텐데 왜 라인을 내리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게 안지스 웨이다, 이게 포스텍의 웨이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성이다, 우리는 아마 5명이 남지 않는 이상 이 축구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5명만 남아도 우린 라인 올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축구를 가져갔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라보고 싶은 건, 왜 포스텍이 라인을 올렸을까? 여러분들은 왜 라인을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대방들을 충분히 기세게 누를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본인들이 이런 전방 압박이나 이렇게 압박을 통해서, 재차 압박을 통해서 공을 땄을 때 손흥민이 전방에 있다, 우리가 골을 넣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치고 라인을 올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상대방 골대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골을 넣겠다. 그 두 번째는 뭔가요? 원래 이런 경기를 추구하던 감독이니까. 좋아요. 그게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제가 되게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세 번째 이유는 뭐였을까요? 간격 유지? 간격 유지,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압박에다 들어가는 거죠. 저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첼시의 공격수들을 잡밥으로 본 거예요. 아니요, 어차피 내려앉아도 먹는다가 아니라 첼시의 공격수들이 오프사이드에 잘 걸릴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요. 첼시의 공격수들이 멍청하다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이 전술을 쓴 거예요. 첼시 공격수들은 헛다리 빙다지다, 진짜 그거예요. 그게 아니고서야 이 전술을 쓸 수가 없어요. 허나 4대1 맞아요. 4대1이에요. 근데 요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함께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요거 한번 투표 한번 여러분들 보고 계신 분들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축구 객기다, 낭만이다. 그리고 분석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해보고 싶더라고, 이거를. 전술이다, 객기다. 객기가 현재 19%, 전술이다가 81%입니다. 이거 1300분이 보고 계신데 좀만 더 투표 봐볼게요.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9명은 객기다. 전술 아니고 마술이다. 전술이 아니고 마술이래. 8대2로 그냥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대2 심층 분석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재 후반전이거든요. 인원이 적은 상태에서 다이어와 반더벤, 우도기로 라인을 올린 상태를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4-2-2 느낌을 내면서 경기를 계속해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이렇게 가져갈 거면 상대방 센터백들은 버리고 사실상 엔조 혹은 갤레거, 카이세도 양쪽 풀백이 올라올 때 얘네들을 조졌어야 돼요. 이 4명으로 센터백을 조지는 게 아니라 이 4명들을 윗선에서 조졌어야 됐는데, 이걸 조지지 않으면서 라인을 올린 거는 좀 저는 미친 짓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편하게 패스가 이어지고요, 스털링이 뛰게 되죠. 그러면서 쭉 봐보면은 결국 이걸로 득점이 됐지만 어떻게 됐냐, 오프사이드 판정이 났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첼시의 선수들이 오프사이드 라인을 잘 못 본다, 이거를 분석을 한 거죠. 자, 두 번째, 이 장면에서도 결국에 패스가 이어지고 충분히 비카리오로 라인을 막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요. 이 장면에서 보면은 라인을 쫙 지키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 선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왜 여기서 상대방 풀백과 미드필더와 이런 선수들을 압박을 안 하면서 라인을 올린 건지는 저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라인을 올릴 거였으면 사실상 여기서 이 압박은 가져갔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결국 킥이 들어가게 되고 또다시 비카리오의 커버.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라인을 애매하게 잡으면 첼시가 하는 거는 길게 넣을 수밖에 없는 거다. 짧게 넣을 순 없고 패스가 길 텐데, 이렇게 패스가 길면 이거는 어차피 비카리오가 나오면서 막을 수 있고, 이거를 만약에 비카리오가 멀리 걷어내게 되면 이때 첼시의 라인을 올리고 있으니 손흥민은 한 방을 노리겠다, 이거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썼다. 그리고 지금도 4명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라인을 이렇게 내리고 있다고 쳐봅시다. 4명이 서 있고 3명이 서 있는데 여기서 콜팔머가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리스 제임스가 오버래핑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슈팅이 나왔었죠. 라인을 내렸어도 어차피 쳐맞는다. 라인을 내려도 어차피 쳐맞게 되어 있다. 그리고 또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인을 그래서 올려서 과연 토트넘이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 네, 만들어냈어요. 여기서 압박을 통해서 공을 땄고요. 여기서 치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면서 사르가 또 환상적인 움직임을 가져간 손흥민을 보고 패스를 넣어주느나 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축구를 하면서 공격 기회라든가 골 찬스를 못 만들었다라고 하면 전 이거 개끼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라인을 내리고 있었으면 이런 장면도 안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그렇게 바라보고 싶어요. 라인을 올려놨기 때문에, 전방에서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혹은 이길 뻔도 한, 아니면 경기를 보면서 오 설마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경기긴 했어요. 또 이 장면 보시면 포백이 라인을 잡고 있고요. 또다시 킥이 들어갑니다. 벌써 코너 갤러거는 업사이드를 하고 있고요. 이게 킥이 들어가면서 결국에 쭉 이어지고 스털링이 슈팅을 하지만 막아내는 장면. 첼시의 공격수들이 골을 못 넣을 거다, 얘네들은 득점력이 안 좋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라인을 올린 거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장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대2 상황에서 이걸 업사이드 하고 있는 잭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라인을 올렸다, 첼시의 공격수들이 멍청하다라는 걸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하나는 여기서 오프사이드 하는 잭슨을 보면서 얜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오늘 물론 이 친구가 헤드트릭을 가져갔는데, 야 진짜 이 친구도 대단하구나 라는 걸 좀 느꼈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또다시 라인을 맞추고 있죠, 하프라인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압박을 나가야 돼요. 라인을 올린 건 괜찮아. 근데 이렇게 4명이 라인을 올리면 앞선들은 압박을 나가야 돼. 근데 이 선수들까지 안 나가면서 이렇게 라인 올려놓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쉽게 패스가 무드릭에게 이어졌고, 무드릭이 뛰어들어가는 잭슨에게 또다시 기가 막히게 연결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 잭슨이 이걸 또 못 넣어요. 요거를 믿은 거 아닐까. 비카리오가 잭슨과의 승부 혹은 스털링과의 승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걸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선수들의 능력이 낮다라고 생각한 걸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거를 왜 패스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첼시. 이게 비카리오가 잘했다고 볼 수가 없고, 첼시가 뭐 하는 짓인가 싶은 모습들이 전 좀 많이도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이 장면, 라인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지금 포백 잘 갖춰져 있고 3명이 잘 갖추고 있어. 그럼 이렇게 라인 내린다고 안 쳐맞나? 그건 또 아니에요. 리스 제임스가 또 어마무시한 슈팅을 때리면서 아쉽게 골단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미친 슈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차피 라인을 내렸어도 쳐맞는 건 매한 가지였어요. 또다시 무드릭이 치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무드릭이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고요. 쭉 치고 들어간 걸 이번에도 비카리오가 걷어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10명이 되고 9명이 됐는데 이 라인을 높여서 축구를 한 게 과연 나쁜가 좋은가 라고 따져보면 안 먹히지도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9명이면 맨시티도 무조건 잠궈라고 하셨는데 맞죠? 그게 정상적인 논리고 정상적인 부분이죠. 근데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경기를 보면서 되게 공부가 많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인을 올려도 되긴 되는구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인을 올리는 건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라인을 올리는데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안 되죠. 이런 게 이제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포스테코글루도 멘탈이 조금 터졌던 것 같아요. 라인을 올릴 거면 4명이 서 있든 그 다음에 앞에 3명은 압박을 쳐야 되는데 앞에 3명이 압박을 안 치면서 이렇게 서 있는 거는 미친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라인을 서 있는데 오프사이드를 3명이나 하고 있는 이 첼시의 미친놈들도 보면서
소름이래요. 이것도 소름이에요, 여러분들. 과연 이게 포스텍이 틀렸냐라는 거야. 그래서 저도 참 이 경기를 보면서 야, 진짜 포스텍이 천재인가? 이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이번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 쿠쿠렐레가 2선 침투를 가져가고 너무나도 쉽게 킥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킥이 들어갔을 때 뽀로가 따라가지만 쿠쿠렐레가 완벽하게 접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뛰어들어오고 있는 스털링이 있는데 이거를 쿠쿠렐라가 패스를 안 줘요. 얘네들은 다 지들이 주인공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포체티노면 이 경기 이겼다고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포체티노면 경기 끝나고 다 이 새끼들 빠따쳤어요. 이거를 슈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카리오의 환상적인 세이브는 맞는데 그냥 첼시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털링이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을 보여주고요. 여기서 또다시 뛰어들어가는 이제 2선 침투가 나오면서 패스가 나왔고, 결과론적으로는 스털링은 이타적인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마지막에 2대1로 역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것도 심지어 소름 돋는 건 잭슨이 이것도 진짜 간신히 넣었어. 이거 못 넣을 뻔했어, 잭슨이. 이게 진짜 여러분들 골 들어가고 나서 잭슨이 막 세레모니 하는 게 붙여서 그런데 진짜 이게 골대 바로 옆으로 간신히 들어갔어요. 잘못 맞았어, 심지어 이거. 누가 보면은 잭슨이 일부러 구석에 찬 줄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잘못 맞았어요. 근데 진짜 다행히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팀의 헌신적이었던 선수는 스털링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텍이 실수한 건 한 가지 있어요. 라인을 올리고 있는 건 전혀 상관이 안 됐고요. 라인을 올리는 게 이번 경기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포백이 이렇게 높으면 적어도 앞에 미드필드 셋은 개같이 뛰었어야 돼요. 이거를 사르를 뺐고 벤탄쿠르를 넣고 스킵을 넣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앞에서 개같이 압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압박을 치게 되면 그러면 요 앞에 공간이 나잖아 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문도그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렇게는 적어도 하고 압박을 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9명으로 얘네 미드필드를 다 어떻게 잡냐라고 하실 텐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서 공이 리스 제임스한테 가요, 그죠? 그럼 이거 압박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라인을 여기에 이렇게 세워놓을 거면 여기서 리스 제임스한테 공이 갔다는 건 여기서 미드필더가 그냥 공간 지키고 있으면 여기에 뭐 패스 넣는 거 막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얘는 여기서 받을 생각이 애초에 없었거든요. 얘는 그냥 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볼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수비수 라인을 높이 놔둘 거였으면 포스텍은 얘네들이 개같이 압박 띄워줘서 결국 이게 뒤로 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왜냐? 센터백에서 롱킥을 차고 얘가 뛰는 거는 일단 수비수가 막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이 볼이 사이드 풀백한테 공이 갔을 때 여기서 2선 침투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숫자가 딸리는데 압박을 가져가냐 말씀을 하시지만, 자 보세요. 볼이 연결이 됐어. 개같이 뛰죠? 개같이 뛰죠? 얘네 이렇게 땡겨 오겠죠? 그럼 패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손흥민이 커버를 하든 얘가 나가면서 개같이 뜁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여기서 휴식을 가져가고요. 볼이 만약에 뒤로 갔어요. 그래서 이게 반대 전환이 가면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와 주고요. 이 볼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또 이거 나가야 돼요. 얘가 또 나가고 이거 땡겨오고 손흥민이 미드필드 지역 땡겨와 주면서 얘가 또 공격수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포백 전환이 되고 이게 됐어야만 했어요. 근데 안타까웠던 건 후반전을 들어올 때부터 9명으로 들어왔으면 저는 포스텍이 이거 준비했을 것 같아요. 포스텍이 9명으로 만약에 후반전을 시작했으면 저는 포스텍이 이거 준비해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10명으로 처음에 원래 후반전을 나오는 거였어서 이것까지는 마치 준비를 못한 거야. 그게 오늘 경기의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패배의 원인은 9명까지는 준비를 못했던 포스텍. 그게 정답이에요. 설마 씨발 이게 9명까지 가겠어? 생각을 했던 포스텍. 그래서 다시 장면들을 보여드리면 요런 장면에서 이 미드필더들이 이 압박을 안 나가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압박을 안 나가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스털링이 뛰면서 요 패스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골이 들어갔고요. 허나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2대1입니다. 그래서 포스텍 축구가 이 전술 선택이 안 좋은 선택이었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재차 압박을 하고 전방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어요. 그러면서 킥을 붙였고 다이어의 미친 발리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이어가 환상적인 복귀전을 치를 뻔했다. 우리가 이번 시즌 너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그걸 안 하게 돼서 행복했는데 다이어가 지금 알려주는 거죠. 이제 주말 예능은 너희들이 표정이다. 이게. 한국인 너희들의 주말 표정은 이럴 것이다라는 걸 미리 다이어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이어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주말 너희 표정이다.
근데 진짜 아까웠죠.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다시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고요. 이 지역에서 이런 볼을 얻을 수 있었던 건 공격적인 축구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크로스가 올라왔고 벤탄쿠르의 해발슛이 나왔죠. 해발슛.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다이어가 굉장히 잘하죠. 오프사이드 위치에 서 있다가 뛰어들어오면서 이 팀의 중심은 결국 티아고 실바다. 그래서 티아고 실바를 블락킹해주고 티아고 실바를 블락킹해주면서 결국에는 이 헤딩을 아무도 못하면서 벤탄쿠르의 해발슛이 나왔는데 아쉽게 못 넣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보세요. 미드필더진이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져가 주다 보니까 공을 땄고요. 손흥민에게 이 패스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쭉 치고 들어가서 여기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아쉽게 막혔던 장면. 2대1이 되고 나서 토트넘에게 좋은 기회 3개가 났고요. 하나는 골로 이어졌는데 오프사이드였고요. 하나는 벤탄쿠르가 넣을 수 있었던 걸 못 넣었고요. 마지막 하나는 손흥민 선수가 정말 잘했는데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93분 때인가 그래요. 과연 포스테코글루가 9명으로 이 축구를 한 게 실패였냐라는 거야. 이게 만약에 골이 들어가거나 다이어의 골이나 벤탄쿠르의 골이 만약에 인정이 돼서 혹은 벤탄쿠르가 골을 넣어서 이 경기를 2대2로 비겼더라면 이게 객기라고 볼 수 있냐는 거야. 저는 그게 제 질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객기라고 볼 수 있는 거냐. 다시 한번 투표해볼게요. 객기가 된 전술이다. 88% 대 12%까지 가고 있습니다. 많이 좀 더 바뀌었죠.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대패를 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토트넘이 4대1로 지게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부터 나오는 진짜 재밌는 문도그가 선수 출신 그리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대0으로 이기고 있었죠. 로메로가 퇴장을 당했을 때 PK가 나오면서 1대1이 됐습니다. 그죠? 1대1이 됐어. 한 명이 부족한데도 전방 압박을 치라 하는 감독 앞에서 결국 결과가 나왔더라면 이 감독을 더 믿을 수밖에 없고 본인들도 놀랍고 진짜 포스텍 감독님 믿고 따라야겠다 가 나올 수 있어요. 허나 선수들 입장에선 반대로 이거 내려앉아서 지켜서 어떻게든 1대1로 비겨서 결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승점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9명까지 갔어. 9명이 갔는데 에릭 다이어도 그렇고 이제 결국 경기는 로메로가 못 뛰어요. 몇 경기 동안 반더벤이 못 뛰어요. 이제 이 경기를 뛰어야 되는 건 다이어고요, 황노엘이고요, 호이베르예요, 벤 데이비스예요. 이 친구들이 하이라인을 뛰면서 경기를 가져갈 수 있다?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절대 못 가져가요. 하이라인 못 가져가요. 얘네들 데리고 여러분들. 그러면 다이어랑 이 친구들은 9명이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감독님, 이제는 우리 내려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는 우리 내려앉아서 수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경기가 4대1로 되고 패배가 이어졌죠. 그러면은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끼리도 얘기를 합니다. 슈퍼 오늘 우리가 비록 9명이었지만 아니 이거 내려앉아가지고 했으면 우리 이 경기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 내려앉아가지고 수비 가져가고 손흥민 보고 이거 그냥 카운터택 했으면 이거 이길 수 있지 않았냐. 이거는 좀 포스텍 너무 무리한 것 같다 감독님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선수들 사이에서. 물론 그럴 거라는 건 아닙니다. 허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감독도 뭔가 어수선함을 느끼면서 내가 계속 이걸 밀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토트넘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9명으로도 전방 압박을 치면서 경기를 한 게 정말 결과론적으로 93분까지 2대1이었고 심지어 득점을 했고 오프사이드가 걸렸지만 그리고 손흥민의 찬스, 벤탄쿠르의 찬스까지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9명으로 2대2로까지 비길 수 있었어. 93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대단했어. 허나 4대1로 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대에 오른 거야. 여기에서 시험대는 뭐냐?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이 동요하고 있는 선수들 혹은 이거에 흔들리고 있는 선수들에게 이런 찬스들을 보여주면서 뭘 보여주냐? 봐라, 너네 9명으로도 이렇게 압박을 했고 니네 9명에서도 이렇게 많은 찬스를 가져갔고 우리가 조금의 운만 있었더라면 다이어의 골이 인정됐고 손흥민의 슈팅이 정말 조금만 운 좋아서 골이 들어갔고 벤탄쿠르가 만약에 그 헤딩을 해가지고 골이 들어갔다면 이건 우리가 9명으로 4대2로도 이길 수 있던 경기다. 얘들아, 너네를 믿어라. 난 너희를 믿는다. 우리 이 축구 해야 된다. 이렇게 포스텍이 빨리 해서 분위기를 잡아줘야 된다. 빠르게 이 비디오 미팅을 통해서 이 정신을 심어야 돼, 선수들에게. 왜냐면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빨리 이 비디오로 시각적인 걸로 선수들의 흐름을 잡아줘야지만 토트넘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게 만약에 어수선해지고 안 잡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경기를 가져가는데 에릭 다이어가 뛰고 있고 호이베르가 뛰고 있고 황로엘이 센터백을 뛰면서 라인 높은 축구를 했어. 근데 이제 상대방들에게 뒷공간을 털리면서 다음 경기를 쳐. 그 다음 경기를 비겨. 그리고 앞으로 로메로가 돌아오기 전까지 우도기가 돌아오기 전까지 3-4경기에서 결과를 못 가져와. 그렇게 된다면 흔들릴 거예요 진짜. 그럴 일은 없어 보임이라고 했지만 버닝님께서 반더벤이 일단 없어요. 그럼 로메로가 없어요. 우리가 보던 축구 못 봐요. 여러분들 반더벤과 로메로가 없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축구를 볼 거라고 상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그건 힘들다고 봅니다. 그건 진짜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빠르게 포스텍이 다시 잡아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메디슨이 실제로 부상이냐 아니냐 이것도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부상으로 나갔지만 포스텍의 스타일을 보면 어차피 이 경기는 살짝 터진 느낌이었으니까 메디슨을 뺐다고 보거든요. 왜? 다음 경기에 메디슨이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메디슨을 뺀 것 같아 미리.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번 경기 심판 탓 절대 못합니다. 진짜 제가 매번 말하지만 로메로가 시작부터 퇴장 안 당한 게 다행이고 우도기가 두 발로 들어갔을 때 퇴장 안 당한 게 다행이에요. 이 엘보우 얘기를 얘기하기 전에 우도기의 두 발에서 퇴장이 나왔어야 돼요 여러분들. 심판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심판을 때문에 이 경기를 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그것만의 억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심판이 크게 잘못한 건 없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프사이드 판정 다 오프사이드였는데 그 오프사이드 손흥민에게만 오프사이드였습니까? 상대방한테도 다 오프사이드 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메디슨이 꾀병을 부려서 나갔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오늘 경기는 처음으로 포스테콜로 감독도 흥분한 게 티가 났던 경기고, 처음으로 로메로가 지난 시즌에 로메로를 보여줬던 경기고,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경기였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를 보면서 사실 공부가 너무 많이 됐고, 전반전에 그 처음 15분에 토트넘이 보여줬던 경기를 보면서도 소름이 돋았고, 후반전에 9명인데도 이렇게 축구를 하면서 3번의 결정적인 기회, 그 다음에 사르가 치고 나가다 손흥민에게 패스 못 준 거 4번째 기회죠. 4번의 기회를 만들어냈고 5번이네. 셉셉이가 우측에서 컵백을 내주는 게 아니라 손흥민 보고 올렸더라면 손흥민이 뛰어들어오면서 넣을 수 있었던 기회, 5번의 기회를 10명과 9명으로 이 축구를 하면서 만든 토트넘을 보고 축구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94분까지. 전 진짜 여러분들 전반전에 12분이 추가되고 거기까지 뛰고 후반전 94분까지 이렇게 많은 기회를 2명이 없는 상태로 만든 걸 보고, 진짜 포스텍 감독님의 이런 도박수, 포스텍 감독님의 전술과 이런 때 무조건 내려앉을 필요가 없구나, 이거를 바라보면서 축구를 또다시 생각하는 시점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데제르비가 센터백으로 공 가만히 밟고 있다, 상대가 먼저 압박 와가지고 거의 다 왔을 때 패스하는 걸로 빌드업을 해야 된다 라고 가져온 것만큼 오늘 이 경기에서 포스텍이 보여준 이 축구는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의 질문을 던진 경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돌이켜보면 축구는 또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10명으로 내려서 뛰었더라면 과연 우도기가 퇴장을 당했을까? 9명으로 내려앉았더라면 1대1로 비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론을 보면 이렇게 포스텍 감독님을 그렇게 칭찬하던 여론이 한국 여론이에요. 해외 여론은 아니고요. 한국 여론이 손흥민 선수가 90분 내내 전방 압박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손흥민 갈아먹으면 안 된다라는 벌써 여론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요. 포스테코글루는 4위를 못한대. 이제 더 이상 시즌 망했대. 그냥 하루 만에 포스테코글루를 개새끼를 만드는 걸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진짜 최고. 진짜 최고. 요거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진짜 최고다. 진짜 최고.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오늘 경기를 보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나도 감동적인 경기였고, 이렇게도 축구를 바라볼 수 있구나. 진짜 포스텍 감독이 던지는 도박수 중에 이번 시즌 처음으로 안 통한 도박수지만 통할 뻔도 했던 도박수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통할 뻔했어. 은도그가 저 상태에서 감독이었더라면 이 축구를 할 수 있었냐? 못했죠. 죽었다 깨어나도 못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했고, 이런 상상 자체를 못했을 것 같아요. 10명으로도 전방 압박을 칠 수 있다, 9명으로도 전방 압박을 칠 수 있다라는 상상 자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멋진 감독님이고, 이 감독이 왜 토트넘에 와서 10경기 동안 무패를 달리고 있었는지를 오늘 경기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들 프리미어리그는 38경기다. 토트넘 스쿼드가 작다. 토트넘 우승? 아니 4등도 쉽지 않다. 조금만 더 봐봅시다. 우리 조금만 더 봐봅시다. 결국 우승은 맨시티다. 나는 반더벤 나간 이 시점에 나는 이거 위기 왔다 봐. 반더벤을 대체할 선수가 없어, 여러분들. 이게 솔직히 로메로는 그래, 다이어로 그냥 진짜 다이어 멱살 잡고, 다이어 맨날 훈련 끝나고 개인 훈련 시키면서 다이어를 조금만 더 어떻게 해가지고 막 다이어에다가 다이어 45분 띠끼고, 호이베르 45분 띠끼고, 황로에 10분, 나머지 10분 띠끼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90분을 메꿀 수 있어, 로메로는. 근데 반더벤은 도저히 커버할 수가 없어. 진짜 반더벤 자리를 대체하려면 죄송한 말이지만 브레넌 존슨을 센터백 시켜야 돼요. 브레넌 존슨을 중앙수비수로 뜯기는 방법밖에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는 황로얄이 있다. 황로얄이 반더벤이 뛰는 만큼 뛰잖아요. 햄스트링이 한쪽이 터지는 게 아니라 황로얄은 내년 시즌에 게임을 못 뛰어요, 그냥. 여러분들, 황로얄이 반더벤이 뛰는 양을 커버하고 반더벤이 해야 되는 역할을 황로얄이 하잖아요. 황로얄은 이번 시즌 뛰고 은퇴해야 돼.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토트넘에 천운이 들어왔었는데, 토트넘에게 우주의 기운이 왔었는데, 오늘 로메로가 이 우주의 기운을 들고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늘 보여준 축구를 보면서 이 고난을 또 어떻게 이겨낼지가 더 궁금해. 막 토트넘 좆됐다 이거보단, 야, 포스텍이 이걸 또 어떻게 대체할까? 과연 포스텍이 말은 인터뷰에서 우린 이런 축구를 계속 할 거다라고 했지만, 막상 훈련을 해보니까 다이어랑 황로얄을 보니까 이걸 내려앉을지, 카운터택 축구로 할지, 계속 이 축구를 이어갈지, 이게 너무나도 궁금해지는 것부터가 이번 시즌 토트넘 축구가 대단하고 재밌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걸 포스텍이 어떻게 극복해낼까,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 보면 참 이번 시즌 토트넘의 시즌은 긍정적이고 감동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낮방송은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